표준화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뭐 스탠다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표준화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룰이다, 뭐 규칙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그 법적인 요소들, 어떤 룰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뭐 사건,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자, 표준화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문서에 의해서 일을 절차적으로 진행해야만 실수가 없고 또 기존의 그 회사의 어떤 하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표준화를 만들어 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첫 번째 과목으로 사무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컴퓨터의 전반적인 것을 공부를 했었고, 자, 두 번째 과목인 사무경영관리 개론에서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영에서 사무는 어떤 요소로 쓰이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무관리 표준화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은 되게 많습니다. 사무계획화, 또 조직화, 또 계획이 왜 필요로 한가,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뭐 그림이나 뭐 도형이나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장황한 문장을 통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된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꼼꼼하게 문장을 편하게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봐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께서는 편한 마음으로 듣고 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계획이 왜 필요한가? 우리 기업에서 미래의 목표가 있겠죠. 기업에서의 미래의 목표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뭐 실제적인 목표예요. 물건 많이 팔아서, 그죠? 또 상품 많이 팔아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 또 회사 직원들한테 또 성과급으로 또 베풀어주고, 자, 이런 윈윈하는 그 노사관계에서 윈윈하는 정책을 통해서 그 회사를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다짐이 되지 않겠어요? 자,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관련된 요소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예산, 인력 또는 정보 등의 중복과 낭비를 또 이 표준화를 통해서 또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의 어떤 금전적이나 뭐 경제적이나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이 의사소통과 또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평관계 또는 상하관계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잘 성립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무 표준화에 있어서의 첫 번째 그 계획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제 계획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냐라고 보신다면, 개별적으로 이제 선정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표준화시킨 어떤 계획, 그리고 사무계획화의 대상 중에서 사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이 사무는 반복성의 관례적 사무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무가 반복성의 관례적 사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 자체의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늘 반복하는 경우가 우리 사무실에서 흔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들을 만약에 표준화를 시켜놓지 않는다면 A라는 직원은 이렇게 하고 B라는 직원은 저렇게 하고 C라는 직원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무실이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중에서 A라는 친구가 해왔던 일, B라는 친구가 해왔던 일, 결론은 똑같아요. 하지만 A 친구가 했던 거와 B 친구가 했던 걸 보니까 B 친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도 단축시키고 결과물도 좀 좋게 나온다. 이거를 우리 사무실에 표준화로 만들자. 앞으로 입사하는 모든 직원들은 이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그 규정집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무실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드라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신입사원들은 열정이 넘칩니다. 그죠? 대학에서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기업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입사를 했어요. 근데 위에 선배들이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내 생각으로는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도대체 저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 그래서 그걸 표준화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을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무관해로 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 신입사원도 대리가 되고 과장이 돼 보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입사원들이 이제 처음에 입사하고 1년, 2년 지나가면서 회사 업무를 많이 배우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기 걸로 만들고, 또는 뭐 진짜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대리 과장 됐을 때는 기획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서 그게 통과하면 또 다른 이제 표준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반복적인 업무부터 이제 관리화시켜서 정형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에 출제가 돼 왔고 앞으로도 출제가 될 거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과거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본격화된 것은 1998년도부터입니다. 실제로 이제 90년도 초반에 사무정보기기 응용기사라는 제목으로 자격증이 이제 처음 생겼지만, 실제로는 98년도 이후란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개인용 컴퓨터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반이고, 각 회사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후반 이후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주산 부기 타자기를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사무실 업무를 진행하던 그런 부분에서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정형화시켜 나가는 일이 본격화됐다는 거,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서 들여다봐야 문제 풀 때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배우는 내용이 지금 우리 사무실의 그 업무랑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더 큰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무의 분산화의 장점. 이 사무를 분산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무 작업자의 사기를 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요. 분산하는 의미 아시죠? 그죠? 내 혼자 해야 될 일을 서로 나눠 가면서 할 수 있다는 의미. 작업시간, 거리, 운반 등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 그 과거에 그 사무실 분위기 보면 하나의 그 사무실, 뭐 대기업에서는 뭐 A 부서가 될 거고, A라는 부서가 될 거고, 뭐 작은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의 사무실이 되겠죠. 우리 사무실 되면 사무실 출입구부터 들어가서 이게 나중에 이 책상 배치부터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뭐 이렇게 들어가면 뭐 사장님 자리 제일 구석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직원 자리 뭐 이쪽 벽에 하나 붙여 놓고, 이쪽 벽에 하나 붙여 놓고, 여기 캐비넷 쭉 만들어 놓고, 복사기 갖다 놓고, 응접실 갖다 놓고, 이제 소파 이렇게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사무실이 각각 제각각이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의 사무실은 뭐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 놓고, B라는 회사의 사무실은 저러한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효율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도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런 구조를 많이 보여주게 되고, 자,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또 이런 부분은,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랜선 자체의 개념이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인터넷 라인이 이제 각 사무실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책상이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면 인터넷 라인을 이제 접속하기가 상당히 이제 불편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또 책상과 책상 사이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터넷 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까? 뭐 요즘은 전부 다 무선으로 쓰기 때문에 또 그런 개념은 또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책상 배치, 그리고 이 사무실 내의 이 조명의 밝기가, 그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그러니까 한창 유행했던 거는 왜 또 의자 같은 경우에도 무슨 뭐 하이팩 의자, 인체공학적 의자, 키보드만 해도 인체공학적 키보드,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인간에게 편리한 그런 도구들이 많이 이제 그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제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사무실에서 내 업무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내 컨디션이 좋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나의 컨디션이 최상이어야만 내 업무에 더 몰입할 수 있고 더 효과적인 산출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책상의 배치라든지 의자라든지 각도라든지, 우리 사무자동화 시험에 실제로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컴퓨터 작업하면 팔 높이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지,
허리의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모니터가 내 눈보다 낮은 곳에 있는 게 좋은지 높은 곳에 있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우리 사무자동화 시험에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모니터는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모니터? 아무튼 뭐 심리학자나 뭐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셨겠죠. 모니터는 우리 눈보다 한 15도 정도 낮춰서 놔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높이 있으면 이렇게 위로 바라보니까 이 목이 뻐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15도 정도 낮춰서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기 때문에 목의 어떤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제 증후군,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오래 작업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몸의 이상 증후군 같은 것도 많이 그 사회적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죠. 요즘은 워낙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편한 자세와 또 편한 의자를 갖다 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 사무실의 조명의 밝기도 너무 어두웠어도 안 되고 너무 밝았어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서 우리가 나올 거니까 문제 풀 때도 과거 기출문제에서 몇 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도 이 사무 경영관리 개론에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예요. 나오죠. 작업시간, 또 거리, 운반 등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 복사기를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사무실의 직원이 만약에 3명, 4명이면 그 3명, 4명의 동선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 복사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업무라면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재밌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보세요. 자, 사무의 집중화의 장점. 아까는 분산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집중화를 시킨다는 장점은 뭐가 있어요?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집중화가 돼 있으니까 서로 간의 어떤 감독 같은 것도 용이하게 될 거고, 작업 양도 증감이 용이하게 될 거예요. 또 사무 요구에 따른 인원 육성이 용이하다. 서로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책상 배치를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책상 4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앉았어요. 그렇죠.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마주 보면서 일을 하니까 또 옆에 있으니까 잘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5번째로 사무계획의 수립 절차로서는 목표 설정, 전제 조건 설정, 대안 구산, 최종안 결정으로 진행되는데, 뭐 크게 따로 안 외우셔도 딱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맨 먼저 목표부터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을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최종 결정안을 내린다. 이런 것들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의 통제와 표준화. 표준화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번 시간에 가장 그 주요 테마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사무의 통제라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통제라는 말 자체가 좀 딱딱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시하고 뭐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학창 시절에 야자할 때 그 도서관에서 그 막 공부를 하고 할 때 기억나시죠? 그나마 감독 선생님이 딱 버티고 있었을 때의 나의 집중력하고, 뭐 감독 선생님이 저 바깥에 가갖고 이제 주무신다든가 없을 때의 집중력하고는 사람은 달라요. 물론 뭐 사람마다 이제 공부의 어떤 집중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집중력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통제가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선 그 표준화의 목적은 이 표준화를 함으로써 사무 관리 활동이 편리하고 사무에 대한 효과적인 역시 통제를 할 수 있어요. 표준화를 만들어뒀어. A라는 문서를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라고 표준화를 시켜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갖고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뭐라 하겠죠. 야이 어쩌고 저쩌고야 이러면서.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과장님 결제서류 올라오면 집어 던지고 욕하고, 그게 이제 매뉴얼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어지고. 자, 사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고요. 사무 업무의 용어나 개념상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용어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늘 쓰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자기가 좀 안다고 아는 척하는 용어를 썼다가 완전히 그 박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좀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강의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강하게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죠? 물리적으로 맞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깨지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좋고요.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제 취준생들 이제 막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또 자격증 스펙을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린다고 한다면 자기 미래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큰 기업에서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근무를 해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나한테 맞든 안 맞든 내 전공이 있든 아니든 여러 사람의 그 단체에서 소속돼 가지고 그 언어 폭력도 당해보고 막 회식 문화도 한번 느껴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경험을 했을 때 내가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만 갖지 말고 사회생활이 아직까지 이런 거구나. 물론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이 나중에 오너가 됐을 때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쵸? 좋아요. 자, 사무 통제를 위한 관리 기술로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 공정 관리와 품질 관리. 사실 이 부분도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 또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사무 통제를 위한 관리 기술 중에서 사무 표준을 사용하여 매일의 사무 능력을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 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이제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능률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공정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어떤 절차를 나타내는 거 그렇게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주관식 문제는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말 속에서 그 의미를 찾으면 되고요. 품질 관리는 역시나 구체적인 목적이나 절차라든가 작업 방법에 대해서 품질 표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거다. 뭐 말 속에 의미가 있으니까 틀릴 일은 없습니다만은 가끔 이렇게 이런 학생들이 있으세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는데 답은 이거야. 근데 설마 문제 속에 답을 집어넣어놨을까? 이렇게 해서 다른 것 찍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제 속에 답이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죠? 편하게. 강의 초반에 파 냄새 나는 문제를 찾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고 또 어차피 문제 은행이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그 예를 드린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 굳이 사무 자동화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제 뭐 해서 옳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그 정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요. 한정조사가 들어가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니은에 한정조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게 답일 확률이 거의 8, 90% 된다고 합니다. 한정조사가 뭐예요? 뭐뭐만 어떻게 한다. 그죠? 반드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그런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답이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진짜 이 문제를 들여다봐도 답이 뭔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서 통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전국의 응시생 수가 3만 명이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3만 명이 다 받았다. 합격이에요, 저는. 근데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입사시험이나 공무원시험은 그렇지 않잖아요. 몇 명을 뽑겠다는 거를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성적 순으로 잘라버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무모한 짓입니다. 물론 열심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참고로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좋아요. 넘어가서 세 번째, 사무 분석 기법. 이런 것도 사무 분석 기법 4가지니까 이거 틀린 답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겠죠. 다음 중 사무를 분석하는 기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첫 번째, 작업 분석, 공정 분석, 가동 분석, 분담 분석 이렇게 4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처음 듣는 문장일 수도 있어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닌 것을 했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사무 처리 방법의 파악을 위하여 사무 작업 시간이 적정한가를 분석하는 거. 작업 시간이 적정한가를 분석하는 거니까 작업 분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설명하고 이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틀릴 사람은 없을 거지만 시험 문제에서 사무 분석 기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을 했을 때 1번, 2번, 3번 하고 4번 다른 거 뭐 비슷한 말 넣어갖고 나오면 그거는 좀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가지 명칭만 열심히 봐두시면 돼요. 두 번째, 공정, 진행 과정, 그죠? 진행 과정, 가동 분석, 업무에 발생하는 비율 조사 분석, 그러니까 비율을 조사한다. 얼마나 발생하느냐, 가동에 대한 부분. 분담 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각자의 직무 분담이 발생되는데, 그러니까 문제 속에 다 답이 있는 형태니까 전혀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지만 이 네 가지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어서 큰 세 번째입니다. 사무 환경의 조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의 직무 환경의 요소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실내 조명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색채 조절. 사무실의 이 외벽의 색깔. 어떤 사무실 들어가는데 벽면이 전부 다 보라색으로 쫙, 빨간색으로 쫙. 어때요? 벌써부터 이렇게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편안하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푸른색으로 해서 좀 차가운 느낌이 들었을 경우에 좀 더 업무 능력이 좋아지는 그런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야 잘 팔리는 그런 물건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시내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뭐 이렇게 쇼핑을 한다든가 이렇게 봐도, 어떤 그 가게는 정말 이거는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가게도 있으신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고 이제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해서 유명한 거잖아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아이디어들. 와, 이 기능은 진짜 대박이다. 정말 좋은 기능이다. 하지만 그 기능을 넣어서 판매를 했을 때 물건이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뭐겠어요? 우리 인간에게 안 맞을 수 있다. 편리한 기능이지만 실제로 내가 사용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편리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스마트폰을 한쪽 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때 그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그 범위, 그죠? 그 범위를 어떻게 하면은 인간 공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뭘까? 내가 여기가 가려워. 여기 좀 긁어주세요 하면 여기를 긁어줘야 되는데 여기를 막 긁어줘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물건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융합 기술이라는 게 이제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제 그 벤처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팔리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융합 기술을 통해서 이 회사의 상품과 이 회사의 상품과 이 회사의 상품을 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이게 더 완벽해지는, 하나로서는 가치가 없지만 여러 개가 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융합 산업들이 요즘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기가 샜는데요. 아무튼 그 실내 조명이나 색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업무 능력 향상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이 되고 있고,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가 되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나중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우리 사무실 너무 칙칙하다, 우리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배운 지식에 의하면 색깔은 이렇게 해야 된다, 조명 밝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방음시설, 또 공기 조절. 공기가 너무 탁하면 근무하기 힘들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들여다보면 문제 맞추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무실의 환경 설계 부분인데요. 역시나 사무 업무를 처리하는 최소 단위 공간은 개인 워크스테이션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게 사실 좀 우리가 쓰는 일반 개인용 PC보다는 좀 성능이 뛰어나고 복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컴퓨터를 워크스테이션이라는 말을 원래는 씁니다. 그죠? 그러면 내 개인 공간에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거 이렇게 쳐서, 그죠? 쳐서 이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내 회전 의자를 돌리면 내가 작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줄 수 있는, 이렇게 넓게 기역자 또는 디귿자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저 같으면 요거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장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조그만 사무실이라면 사장님,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출근해서 한 달 동안 일하는데 나로 인해서 사장님은 얼마를 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0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사 유지 비용 뭐 이렇게 빼고 저는 적어도 30%, 300만 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강하게 하세요. 그러면 지금 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면 이 300만 원을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내 책상이 좀 더 이렇게 내가 일하기 멋진 이렇게 하기 위해 책상을 바꿔주세요. 컴퓨터 성능 너무 느려요. 컴퓨터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효율을 더 높여서 이 회사의 매출을 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삐지고 들어가서 책상이 어떻든 말든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발전이 없죠. 회사의 발전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발전이 없어요. 명심하시고요. 자, 사무실의 조도는 500룩스다. 사실 이게 이 LUX라는 단위가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공부하면서 밝기 단위가 룩스의 단위가 어느 정도 밝은지 그건 몰라도 돼요. 그건 뭐 전기 쪽에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냥 이 수치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조도는 사무실의 밝기는 500룩스가 적정하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적당한 온도는 18도에서 24도. 요즘 여름에 대한민국 여름 날씨가 너무 덥죠. 그죠? 뭐 30도 넘는 거는 기본이고 뭐 거의 40도까지 육박하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여름입니다만은 사무실의 적정한 온도는 18도에서 24도가 가장 적정해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으로 이제 에너지 그 낭비를 막자는 의미에서 뭐 26도를 기준으로 하자 하는데 사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 26도 맞춰놓고 손님들 들어가면 더워요. 그죠? 24도 정도 좋겠고요. 습도는 60%, 불쾌 지수는 70 이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제가 외우라는 소리는 거의 잘 안 하는데 수치로 묻는 문제는 어떡하겠어요. 수치를 뭐 개념적으로 생각해서 그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이런 거는 일단은 외워두시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반복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있어요. 사무관리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고요. 집중형, 분산형, 절충형. 절충형은 이거 두 가지를 이제 장점만을 뽑아서 만든 형태겠죠. 집중하느냐, 분산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책상 배치를 보시면 돼요. 책상 배치가 이렇게 돼 있다.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앉았다. 집중형 구조가 되겠죠. 구조로 따지면. 분산형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쪽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이쪽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뭐 이쪽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근무하는 형태, 그죠? 뭐 분산형이다. 뭐 서로 간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책상 배치 나오네요. 대양식, 동양식, 좌우 대양식. 대양식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마주 보고 하는 거를 우리가 대양식이라고 한다면, 동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쪽 방향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동양식은 한쪽 방향.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할 때 형식으로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근무하는 형태. 한쪽 방향으로만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동양식이라고 합니다. 좌우 대양식은 말 그대로 이제 조금 섞어서 장점만을 뽑아서 진행하는 형태를 좌우 대양식이라고 하겠죠. 이런 것들도 시험에 책상 배치의 형태에 속하는 게 아닌 것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 텐데요. 사실 자동화 산업기사를 공부하면서 사무실의 어떤 여러 가지 표준화와 사무실의 어떤 구조, 또 조도, 또 밝기, 또 책상 배치 요령 이런 것들을 사무자동화 필기에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무실에 나가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저는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제가 지금의 딴 자격증이 한 20여 개가 됩니다만은 그 20여 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는 자격증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예요. 이론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배우죠. 실기에서 뭐합니까?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뭐 커말 자격, 그러니까 엑셀 관련 자격증 중에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나 뭐 ITQ 뭐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그죠? 그런 자격증들은 기능을 배우는 거예요. 함수를 배우고. 근데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함수도 배우고 기능도 배우고 뭐 꾸미는 것도 배우고 나중에 그거를 직접 프린트해서 프린트물을 제출해서 채점위원은 프린트물로 채점해서 결과를 만들어주죠. 실제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보고서까지 만드는 작업을 실기에서 공부를 하고 필기에서는 이런 사무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실무에 투입됐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괜찮은 자격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나는 진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제 7강 자료관리 운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